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베테랑 정치부 기자 출신 미남 김기흥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약간 테마가 옛날 그때 그렇죠. 느낌으로 자세히 한번 짚어보자.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때 그 시절. 예, 그때 그 시절로 이게 아는 사람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분위기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네. 외부에서 접근하는 것과 이게 내부에서 뻔히 겪어보고 특히 이제 대변인님께서는 네. 대통령실에도 그렇죠. 계셨으니까 이 전반의 과정을 다 아시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알 거죠. 왜냐하면 강선우 후보자 관련해서는 나가기를 다 바랬어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강선우 후보자가 누구의 전화를 계속 기다린 거죠. 안 오길 바라는 전화였겠죠? 와버렸겠죠, 근데. 아니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드라마 중에서 네. 선제 없고 튀어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예, 맞아요. 근데 제가 선우 없고 튀어, 선우 없고 튀어 이거고 예. 오빠 한번 믿어봐. 네. 나 민석이도 총리 만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네. 저는 사실 고할 줄 알았습니다. 아. 그런데 김민석도 했는데 그렇죠. 못하겠냐? 예. 그리고 그 전에 철저하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라는 방식으로 확실하게 그냥 확 밟아버렸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뭐 그냥 버리고 가도 된다. 그렇죠. 예. 이걸 버리고 요 카드를 살리기 위해서 더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비열하고 잔인할 정도로 자진 사퇴를 시킬 수도 있었는데 지명 철회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고한다고 봤는데 어제 자진 사퇴 형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전화를 했거나 아니면 그분의 측근이 전화를 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저희가 새벽에 보도가 나온 게 있었고 썸네일에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지지율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로 하락한 조사 결과가 오늘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일 거예요. 이것 때문일 건데 저희가 지지율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아주 상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그 타임라인을 저희가 분석을 해볼게요. 어제 오후 3시 47분에 이제 깜짝 놀랐어요. 운전하고 있는데 딱 갑자기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한다라는 게시물을 올렸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이제 사진 저 보시면은 사진도 없고 그냥 그 회색으로 그냥 기본 프로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뭐 사죄의 말씀 올립니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부터 사실 약간 뭐 킹 받는 게 국민께 사죄하겠다. 당연히 뭐 국민께 사죄해야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께 한없이 죄송한 마음이다. 저를 믿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함께 비를 맞아주셨던 민주당에도 뭐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 함께 비를 맞아줬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큰 채찍을 감히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보좌진에 대한 글자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과와 미안함은 온전하게 저한테 기회를 준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한없이 죄송한 마음이 저게 야마 아닙니까? 네. 저의 주된 내용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을 때 누구에 대한 미안함이냐, 국민에 대한 언급은 첫 번째 줄에 나왔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끝까지 나가는 동안에 뒤끝이 장렬돼 있다. 뒤끝이 장렬.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우리가 사과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누구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언제 사과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과도 굉장히 끝끝내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보좌진 갑질이라고 했을 때 거짓말을 했잖아요. 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진짜 냉정하게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자진 사퇴를 한다고 한다면 보좌진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진솔한 마음을 담아야 되는데 뭐 비를 맞았다 뭐 민주당 사람들 얘기하고 뭐 대통령에 대해서 한없이 뭐 죄송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정작 이른바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권력이 없는 보좌진 분들에 있어서는 미안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진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한없이 죄송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나를 장관 후보자로 꼽아줬는데. 그렇죠. 아니 선우 있고 튀어 그럴 준비가 다 돼 있어서 다리 힘주고 있는데 다리가 힘이 풀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면이 안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당대회에서도 지금 정청래가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대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대리전 양상이라고 누가 봐도 그럴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한데 그리고 지난주인가요? 김용 부위원장이 옥중 메시지까지 내서 나는 박찬대를 지지한다. 열심히 해라. 하대하듯이 진짜 그런 메시지까지 내놨는데 안 먹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전당대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그립감을 못 쥐고 있는데 인사 관련해서 계속 낙마가 되고 무엇보다도
이준석 후보자의 뭐 굴러온 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손절을 했는데 예. 이분은 누가 보더라도 침대가 아니죠. 이불 관련해 가지고 예. 아니 침대 축구를 너무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니까 아. 그냥 제가 볼 때 생성형 AI처럼 제가 그냥 침대 축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불 충성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 확실하게 내 사람이가 할 사람은 욕을 먹고 지지율이 조금 손에 나더라도 고한다 그랬는데 네.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강선우 후보자 입장에서는 요번은 내가 자진 사퇴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다음 기회가 충분히 있다. 또 기회를 준다. 왜냐하면 예.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또 이부자리 또 나왔네. 추억의 이부자리. 그렇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본인 사람은 챙겨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최동석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 신임 인사혁신처장 하늘이 내리신 분. 예. 그렇죠. 그런 쪼증과 아첨과 아부는 기본이고 예. 기본값이고 그분은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잖아요. 네. 그게 또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있네. 언제 이렇게 그 이재명의 마음속에 들어왔느냐? 네. 언제 들어왔냐면요. 2021년도에 예.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이천에서 물류창고 쿠팡 물류창고 그렇죠, 큰 화재가 그렇죠. 났습니다. 예. 근데 떡볶이. 현장을 어딜 가느냐? 예. 경남 창원의 황교익 예. 그분이랑 떡볶이 먹방하러 갑니다. 떡볶이 맛있죠. 그렇죠. 예. 근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때 소방대장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비판이 있었어요. 당신이 있어야 할 현장이 떡볶이 먹방 현장이냐 비판이 있었는데 2개월 뒤에 황교익 그 마칼럼 리스트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을 해요. 그때 이낙연 전 총리가 비판을 하거든요. 이때 쉴드를 치는 사람이 누구냐? 최동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디펜스에 그러니까 쉴드 치는 사람, 옹호해 주는 사람. 그 황교익을 왜 그렇게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을 했느냐? 뭐냐면 자기의 형수 욕설 파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이해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사람 황교익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걸 보면 최동석이라는 사람은 이재명을 소위 말해서 지지하고 엄호하기 위해서 황교익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누구보다도 그 황교익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낙연 전 지사를 공개적으로 공격했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최동석이라는 인물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꽂아 넣었잖아요. 예. 알박기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님이라면 충분히 강선우도 고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의 유니버스 안에서는 강선우도 고할 수 있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여의도에서 많이 도는 얘기는 이게 팩트 체크는 안 됐으니까 그냥 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내가 이게 낙마해서 돌아가 버리면은 의원직도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나 몇 달 만이라도 장관하게 해달라.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다는 썰이 파다했습니다. 팩트 체크는 안 됐으니까 썰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 입장에서 이제 후보자가 아니라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내대적 접근으로 따라가자면 그럴 수 있어요. 잘 보십시오. 장관은 갑질해서 위증해가지고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한다. 국민 눈높이에. 그러면 국회의원은 수행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다른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을 국민을 대리하는 위임반 권력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일부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국회의원 의원직 제명해야 된다고 봐요. 이준석 후보자 제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자제분에 대해서 후보 시절에 그 토론 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제명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 제기를 했다고 제명시키는데 표현의 수위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 혐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처음으로 SNS에 올린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자제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분노에 의해서 이준석 후보자에 대해서 제명을 하겠다고 하고 그런 어떤 일련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자가 더 국민을 더 갑질과 더 열받게 합니까? 아니면 이 강선우 후보자입니까? 의원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정치적인 어떤 인생에 있어서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다음에 공천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 입장에서는 내가 나중에 물러서더라도 장관 타이틀은 좀
해야 된다. 네. 여기에서 물러서지는 안 된다. 그런 쪽으로 동료 의원들 그다음에 여당 지도부를 설득하고 대통령실에도 끊임없이 시그널을 보냈겠죠. 그렇죠. 그랬을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좀 따르면 강선우 사퇴는 대통령이 고심 끝에 결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사실 강선우 후보자가 이거 직접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거 지극히 당연한 추론인데, 그러니까 보도에 따르면 그 유명한 이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오후 2시를 전후해서 강선우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이 보도가 이제 한겨레에서 나온 겁니다. 대통령실은 뭐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그럴 만한 분위기는 형성됐다라는 게 이제 정치권의 정치부 기자들의 판단이다. 이게 판단이기도 하고 기사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고 2시 저는 이 시간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맞습니다. 게 오후 2시 통상적으로 대통령실에도 계셨고 그다음에 네. 정치부 기자도 오래 하셨으니까 통상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라는 게 발표 전날에 점심쯤에 대부분 취합이 좀 돼요. 그래서 페이퍼가 만들어지는데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뭐 정확히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리 파악이 어느 정도 됩니다. 수치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정도는 네. 좀 파악이 돼요. 그래서 어제도 강선우 임명 부적 합의 지금 어제 그 어떤 조사였죠? 그게 60% 부적 합의 60%가 나온 조사가 있었는데 조앤 리스 조원 CNI 60%가 나오기도 하는 등 이미 시그널이 들어와 있던 상태에서 대통령실이 지지율에 심각한 위기를 느꼈다라고 봐야 하는 그런 대목 같아요. 이 시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실에 있어봐서 아는데,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강선우 후보자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이 챙기고 싶어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전화해서 얘기를 했을 때 믿지 않을 거예요.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나를 내치려고 해? 그런데 누가 전화했을까요? 그렇다면 만사 형통이란 말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에는 그는 그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쥐락펴락한다고 해서 만사 현통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현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전화했을 때 강선우 입장에서는 맞아 이거? 대통령 뜻이 맞아? 이렇게 되물을 수 있거든요. 근데 김현지 비서관이 전화했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전화 왔기 때문에. 그래서 2시 때 전화 받고 2시 반에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총무비서관이 전화를 한다는 거 급에 맞지도 않고요. 그렇죠. 아니 비서관은 1급입니다. 국회의원은 어떻게 돼요? 장관이 될 사람은 이거는 1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관급이잖아요. 다른 겁니다. 그런데도 1급이 전화해가지고 너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가 좀 빠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 충분히 공개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알 수 있어요. 알려면 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고 오후 2시에 또 뭐가 있었냐면 정의당하고 노동당하고 녹색당 이분들이 3명이 그쪽 당들이 여의도 용산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 시점이 이제 2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고 무엇보다도 이게 점점 확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선우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보니까 강선우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반으로 이 갑질에 대한 인식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고지순한 분이 아니잖아요. 갑질 논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분 아닙니까? 아니 법인카드 그렇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배우자 팀, 사모님 팀을 운영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강선우라는 분이 갑질 플러스 다음에 위증의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보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유죄 판단을 사실상 받은 거고 검사 사칭하고 위증 교사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를 내치지 못하느냐 그걸 봤을 때 친해서 내 사람이기 때문에 챙기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강선우 후보자를 내치게 된다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강선우 후보자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과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예. 본인은 대통령 하면서 강선우는 자르래 이런 또 비판도 나올 그렇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불편한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지율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게 지지율입니다. 이 지지율이 꺾인다는 생각하에 굉장히 불편했고 또 어제 일부 보도에서 제가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영애 예. 그 장관 여가부 장관 예. 그분이 민주당 여가위 예. 청문위원들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제보를 했는데 익십했다. 일십. 예. 저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이게 민주당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강선우란 사람에 대해서 청문회 때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차마. 왜냐?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어르고 다르고 챙겨야 될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니까 강선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뭐냐? 이재명 대통령한테 문제 제기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침묵하는 거거든요. 이 침묵은 뭐냐? 공모하는 겁니다. 동조하는 겁니다. 갑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갑질을 민주당이 단체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번 정부는 이제 지지율에 굉장히 집중하는데 그럼요. 지난 정부는 지지율에 너무 집중을 안 해요. 그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장점이자 단점인데 그러니까 결국 지지율 때문으로 귀결이 돼요. 네. 그러니까 지난 정부는 지지율 할 말은 장점으로 생각을 하면은 할 일은 한다. 지지율보다는 내가 할 일은 하겠다. 그래서 뭐 성과도 많이 있었죠. 네. 외교적인 성과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 정부와 달리. 근데 지금 이제 지지율 분석을 좀 저희가 해볼게요. 리얼미터에서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2.4%포인트 하락한 결과, 그다음 민주당이 5%포인트 넘게 하락한 결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조원 CNI도 어제 1.9%포인트 빠진 결과가 나왔고, 오늘 NBS 결과가 나오고 내일 갤럽이 나옵니다. 근데 50%대로 추락하게 되면 어떤 충격파가 있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벌써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서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서요. 지난 22일에서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 수행을 조사를 했는데 59.6%로 집계가 됐습니다. 물론 뭐 높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기도 하지만 이게 60%대하고 50%대하고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 그때는 탄핵 이후에 됐기 때문에 지지율이 막 70%, 60% 후반까지 됐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지율이 높다는 건 뭐냐? 그게 본전이 본인들의 어떤 실력이 아니었어요. 거품이 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도 보수 입장에서는 여론조사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지지율이 당신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잘 해줬으면 하는 기대가 섞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으로 본다면 나의 능력과 캐파와 실력에 비해서 지지율이 잘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역으로 본다면 경계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초반에 외교적인 거 윤석열 정부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바뀐 게 없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민낯을 드러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북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자유의 메시지 같은 것도 보냈는데 그거 단절시키고 북한의 영화나 만화는 좀 보게 하고 관광도 좀 허용하는 그런 기류 아닙니까? 그리고 관세 관련해서 이제 청구서 같은 경우도 하나하나 나오면 국민들이 이제 냉정해지는 거죠. 이번 주는 여튼 소비 쿠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이쪽에 쏠리지만 본인들이 뭔가 지지율을 견인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말의 성찬, 말의 잔치에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 이제 현실감, 현타가 오기 시작합니다. 실탄이 사실 이제 이번 주까지는 소비 쿠폰으로 발표가 있는데 소비 쿠폰은 없어지고 실탄이 지금 없어진 상태에서 만약에 관세 협상까지도 잘 안 돼 버리면 물론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세 협상 정말 잘 돼야죠, 바랍니다만 당연히. 지금 일본이 일단 15%대로 막았잖아요. 자동차 15%대. 그래서 뭐 선방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무역 흑자 대미 지금 무역 흑자 중에 상당 부분을 지금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일본보다 좋은 조건을 거두지 못한다? 이거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도체하고 자동차 관련해서 우리가 이 관세 부분을 잘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에 대한 그 트럼프와 미국 정부가 가지는 어떤 관점과 지금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감수해야 될 일종의 비용이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슬픔이 있는 거죠. 아 이거 좀 많이 슬픈 말인데. 슬픈 현실입니다. 예. 그런 우리가 관점에서 감수해야 될 비용이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확실하게 본인이 미국 좋아해서 보는 본인에 대한 어떤 불신,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다음 주로 예상되는 관세에서 기대는 하지만 좀 우려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 지지율이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50% 후반대 이제 50% 중반대 이제 내려올 거라고 보는데 결국은 다른 정부에 비해서 이재명 정부는 지지율이 제일 중요한 게 왜냐? 태생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어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요. 표현이 좀 거칠 수 있으면 간이 배 밖에 나왔습니다. 재판이 중지됐는데 신나가지고 재판 자체를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공소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함부로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이 얘기가 군불대듯 좀 하다가 조금 잦아들다가 지지율이 높으면 또 올라가다가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노골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는 이 지지율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보통의 정부에서 보여지는 그냥 지지율을 넘어서서 본인의 생사여털, 본인을 목을 조르는 데 있어야 했던 사법 리스크를 계속 가져가느냐 아니면 뭉개느냐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지지율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쉽게 바뀌잖아요. 원칙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일정 부분 먹힐 수 있는데 그런 갈짓자 행보를 통해서 본인의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대중 여론을 따라간다는, 민심을 따라간다는 취지로 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산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저는 가장 염려됩니다. 나라 국간도 거덜나고 지금 사실 지지율 얘기를 저희가 잠깐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로서는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돈을 뿌렸잖아요. 그렇죠. 일단 돈을 뿌렸는데 소비 쿠폰을 뿌렸는데 15만 원, 25만 원 막 뿌리고 있는데 그런데 지지율이 하락한다. 야, 돈 뿌렸는데 지지율 빠진다. 이건 좋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짧게 좀 지표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코리아 정보 리서치 조사 결과에서 부정 평가가 35.4%로 3.7%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 남성의 긍정평가, 여성의 긍정평가 모두 내렸습니다. 모두 내렸고 그리고 매우 잘함 부분도 동반 하락했다. 남성, 여성 모두 동반 하락했다. 지금 공이 지금 청년으로 대변되는 2030, 그다음에 서울, TK, PK 부동층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지지세가 약화가 됐다. 특히 지금 서울 TK, PK 같은 경우에 서울하고 PK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지금 사활에 걸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서 지지율이 빠졌다. 이거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이다. 특히 중도층 부분에서 빠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저희가 그럼 강선우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희가 기자의 시각에서 오늘 준비를 좀 했으니까 사태가 저는 무슨 치밀한 작전 같았어요. 이게 강선우 후보자가 글을 올리기 17분 전에 딱 17분 전에 3시 반입니다. 딱 정각 3시 반에 박찬대 의원이 글을 올립니다. 이 박찬대 의원이 그동안에 전혀 그만두라의 글자도 없었거든요. 갑자기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라고 저희 지금 보시면은 마음이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기에 나선다. 이거 누군가 내가 이제 처음으로 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았는데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17분 후에 강선 후보자가 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딱 또 다시 또 10몇 분 후인 이제 4시 6분에요. 결단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박찬대 의원이 또 올려요. 그러니까 이게 박찬대, 강선우, 박찬대로 이어지는 세트 플레이, 티키타카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강선우의 사퇴마저도 최근에 당대표 선거에서 고전하는 박찬대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 그런 계기로 삼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국정을 바라볼 때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는 안고 싶어. 그런데 여의치 않아. 그래서 국민의 뜻을 보다는 본인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한 발짝 어떻게 보면 한 발짝 물러선 거죠. 그 과정에서 또 실리적으로 챙기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용이라는 사람이 변호인이 옥중에서 메시지를 내서 박찬대를 지지한다 얘기했는데 이게 영이 안 섰잖아요. 전혀 안 섰죠. 먹히지 않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게 여러모로 처음에 이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국정 지지율이 지금 고공행진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추세입니다. 네, 추세. 꺾이는 게. 한 번 꺾이면 팍 내려가요. 맞습니다. 네. 고점이고 이게 권력의 정점이었던 거예요. 하나하나 클릭이 가해지는데 네. 아니 내가 대통령인데 밤의 대통령 김어준한테 어심이 명심을 누르고 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김용시켜가지고 네. 그렇게 했는데 이것 또한 안 먹혀.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판에 있어서 어차피 강선우 카드는 버려야 되는데 이 카드를 버릴 때 내가 실리를 취할 게 뭐냐 그러면 이게 민심이라는 측면에서 박찬대가 역할을 하게끔 하자. 어차피 가이드라인을 했고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박찬대가 강선우 하기 전에 17분 전에 딱 올린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볼 때는 정청래는 그때 강선우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곧 장관이 될 사람이다. 화이팅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때 박찬대가 약간 여운에 국민 얘기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선우 관련해서 약간 박찬대는 대통령을 위하는 척하면서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그게 국민을 위한 게 아니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약간 뉘앙스가 달랐는데 네. 어제 자기가 총대를 매면서 뭔가 국민 얘기했지만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머릿속에 누구한테 있냐. 국민이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오로지 민주당의 아버지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정청래 후보의 지금 정청래 의원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었냐. 정청래 알콩달콩 저희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셋이서 똑같이 엄지척 이래서 저를 보면 엄지척으로 인사해 주시는데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 정청래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밑에다가 최민희 의원 그다음에 추미애 의원하고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이제 아침을 위해서 저희가 그 사진을 이제 올려드리지 않았는데 잘하셨습니다. 이게 정청래 의원은 이거 몰랐다는 걸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거죠. 대통령의 진심을 잘 모르고 소위 말해서 민심을 모르는 사람으로 딱 프레임을 짠 겁니다. 네. 그래서 정청래 후보는 자기의 어떤 전당대회를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여기에 혈안된 사람 왕수박. 네. 근데 이게 현실이 뭐냐? 개딸들이 왕수박을 지금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현재 권력이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 권력이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빠지면 언제든지 뒤통수를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청래라는 인물이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2018년도에 뭐라고 얘기했냐. 아니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말만 하면 당내 분란이 있다. 그냥 싫다 이렇게 얘기를 그냥 싫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단식 저는 뭐 사실상 쇼라고 보지만 그 단식할 때 친문 대표적인 친문 3철 중에 한 명 전해철이랑 웃고 있는 사진이 또 지금 박제돼서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수박이 박찬대를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제 상황에 있을 때 지금 급한 거예요. 급하기 때문에 야 박찬대 너 17분 좀 지금 시간 보니까 지금 뭔가 하려고 빨리 이렇게 한 거죠. 참 안쓰럽습니다.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자의 시각에서 베테랑 정치부 기자와 대변인 대통령실 대변인 출신 가장 잘하시는 분일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가장 잘하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 오늘 테마를 좀 그런 식으로 잡아봤어요. 사실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보통 이런 이제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그럼 사실 많은 분들이 SBS의 후속 단독 보도를 기대를 했습니다. 이거 왜 안 나오나 오늘은 뭐 나오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후속 단독 보도가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두고도 해석이 조금 다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SBS 보도 직후에 뭐 선행매매니 뭐니 해가지고 검찰에 이제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물론 압수수색 할 만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중앙일보를 비롯한 다른 언론사들이 끝까지 추가 취재를 하면서 단독 보도가 나와서 정용회 장관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불씨가 좀 이어졌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기도 한 게 이게 우리가 파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말 심각한 부분, 정말 지금 보도된 거는 글쎄 세 발의 핍니다. 세 발의 핍니다. 거의 한 20% 30%밖에 안 나왔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국힘도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이게 조금만 더 갔으면은 국힘이 오랜만에 일치된 목소리 내면서 손에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강선우 후보자가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선우 없고 튀어 그래서 임명할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임명하고 나서 오래 못 간다 네.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했지만 강선우 후보자가 도발을 했어요. 네. SBS 보도 관련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제3자의 전원에 의한 과장 보도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SBS 너희들은 카더라 통신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예. 제3의 전원. 맞아요. 근데 제3의 전원이 아니잖아요. 당사자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SBS 보도가 처음에 이 갑질 보도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원래 보도를 할 때 전체를 다 속된 말로 공개를 안 합니다. 네. 모든 상황들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그 당사자가 부인을 했을 때 거짓말을 했다. 이거를 치고 들어가는 게 이제 보통의 정치부든 뭐 법조 기자들의 어떤 취재의 관행인데 SBS가 그 14일 날 강선우 후보자가 청문회 때 나 갑질 안 했어. 예. 그리고 내가 그 보좌진 관련해 가지고 법적 책임 물을 생각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14일 날 곧바로 SBS가 보도를 합니다. 네. 갑질을 했다는 증거, 텔레그램하고 그다음에 또 그 SNS에 올렸던 사진 그런 것들을 공개를 해요. 그리고 또 강선우 후보자 당신이 뭐 저기 법적 조치 안 한다고 했잖아. 네. 그런데 그 전주에 처음 보도 이후에 SBS가 질문을 공개 질의를 했을 때 공문이 왔어요. 거기 보면 보좌진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법적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진행 중. 그러니까 네. 거짓말을 어떻게 새빨간 거짓말을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 SBS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또 보도하게 되면 2차 갑질, 2차 우려 특정이 되잖아요. 예. 보도를 하게 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지만 주시하고 있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보도를 하면서 그 당사자 기자가 출연까지 해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강선우 오래 못 가겠구나 했는데 오래 버텼죠. 야 그런데 예. SBS가 15일 예. 본의 아니게 압수수색이 15일이거든요. 네. 압수수색 이후에 보도가 되게 소극적으로 변했고요. 그때 이후에 SBS가 저는 뭐 꼭 그렇다 보지는 않지만 특검 관련된 보도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가 있으면 보도를 하는 건데 15일 이후에 강선우 후보자의 그 거짓말과 논란은 계속 불거졌는데 SBS가 당연히 네. 더 큰 보도를 할 수 있는 본인들이 그랬거든. 많은 거 가지고 있다. 근데 굉장히 로키로 갔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그 대변님과 마지막으로 한 3, 4분만 더 얘기 나눠볼게요. 저희가 여론조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PD님 우리 이쯤에서 여론조사 한번 우리도 투표 한번 띄워볼게요. 우리 댓글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댓글창에 정말 다양한 세력이 저희가 댓글창에서 네. 그 욕설이나 분탕질하는 사람 빼고는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또 언론사니까 그래서 다양한 세력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고지전 같이 벌이고 있는데 김기영 대변인 가시기 전에 저희가 결과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차기 당대표 선거가 다음 달에 있지 않습니까? 차기 당대표로 적합한 인물 이거 좀 투표 좀 띄워주세요, PD님. 예, 투표 좀 궁금하다. 저도. 예, 그래서 저희가 김문수, 장동혁, 안철수, 조경태, 주진우, 한동훈 뭐 지금 등록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좀 이름이 거론되는 분들 그렇게 좀 띄우려고 하는데 저 PD가 준비를 아직 안 해놔갖고 1분 안에 띄우겠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준비 좀 해주시고요. 투표 올라오면은 투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해 주셔야죠. 저희 분위기를 좀 보고 싶어갖고요. 네. 근데 지금 국힘 전당대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재선 장동혁 의원하고 그다음에 네. 초선 주진우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어제 저희 방송도 출연을 했었는데 싸우지 않는 자 배치 떼라. 잘 싸우는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극우 프레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만든 보수 계멸 프레임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진우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젊고 강한 보수라고 하는데 주진우 의원도 뭐 청문회 국면에서 상당히 활약한 게 있죠.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그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출마 본인들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죠. 네. 선택은 자유인데 저는 두 분 말고 새로운 분들이 좀 나와서 예. 새로운 얘기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게 되면 그분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꽤 크잖아요. 그렇다면 그 공간에 나머지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기에는 제한된 시간 내에 공간 속에서 뭔가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기 힘들다. 그리고 두 분이 가지는 어떤 생각들이나 어떤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고정값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동혁 의원과 주진우 의원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전당대회에서 내가 깃발을 딱 1등이 됐을 때 그때 내가 이렇게 싸우겠다. 이건 예. 맞지 않아요. 예. 지금부터 잘 싸우는 사람이 저는 전당대회 때 1등, 예. 전당대회 때 당대표가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탄핵 국면이나 이번에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굉장히 존재감을 드러낸 분이고 그다음에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도 재선이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하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두 분을 통해 가지고 전당대회 새로운 어떤 매기 효과 그런 거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고 저는 다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전환길 강사의 어떤 출연으로 인해서 당내에서 일종의 이제 극우 프레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그게 조금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동의하기 좀 어렵다. 생각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한남동 때 국회의원들 한 40여 분이 가고 원외 당협위원장도 많이 갔고 또 거리에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서 많은 진짜 토요일 일요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분들이 극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같이 했다고 했을 때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이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예. 때로는 생각이 다르지만 그 행동을 위해서 함께 모일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당대회라는 거는 다양한 사람들이 본인의 어떤 생각과 앞으로의 비전과 당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이재명 정부와의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예단을 해서 당신은 극우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제를 한다는 거 예. 그거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야, 알겠습니다. 저희 투표 관련해서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지금 6분을 제가 넣으려고 했는데 저희 PD가 얘기하는 게 4명밖에 지금 등록이 안 된대요. 그래서 네. 지금 원래 한동훈 전 대표랑 그다음에 주진우 의원도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두 분은 아직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4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김문수, 장동혁, 안철수, 조경태 이렇게 4명의 후보군을 저희가 넣었는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걸 보니까 장동혁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에서 인기가 좀 많네요. 그래서 지금 70% 그래요? 넘는 그런 그 정도의. 그러니까 이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변화에 대한 그 바람, 쇄신에 대한 바람.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통합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인물에 대한 어떤 바람이 있고 과연 그 혁신은 쇄신도 있고 통합도 있고 헌신이 있는데 네. 저는 이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제의 언어를 쓰는 게 문제가 뭐냐면 나는 지고지선한데 그때 과거를 굉장히 지금 관점에서 해석을 했을 때 네. 그때는 굉장히 모호하고 그때는 그 선택이 그들 입장에서는 맞다고 선택했던 것을 지금의 관점에서 그거는 극우적인 행동이고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가지는 그 느낌은 뭐냐면 내가 왜 극우지? 내가 나라를 지키겠다고 법치를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의 온전한 이제까지의 삶이 나의 선택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라는 건 뭐냐면 차이를 극복하면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같은 당내에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극우다. 이렇게 자꾸 밀어내게 된다면 당이 왜소화되고 저는 이게 일종의 근본주의라고 할까요? 탈레반 아닌가요? 이러다 보면.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누가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배제하기보다는 이 다양성 속에서 이 전대라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뭐랄까요? 속풀이가 아니죠. 한풀이? 예. 뭘까요? 하여튼간 다 쏟아내고 네.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국민들과 당원들한테 해보자는 거죠. 네. 왜 본인이 미리 선제적으로 당신은 구구야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테마를 말씀드렸습니다. 정치부 기자 출신, 베테랑 기자 출신, 대통령실 출신, 대한민국에 몇 없는 이 캐릭터로 저희가 오늘 접근을 생생하게 좀 해봤는데요. 네, 대변인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